단거리 선수들이 0.01초 위해 시간을 바치고 내달리듯 배우는 교사 되어 수업 5분을 위해 하루도 쉬지 않고 학습 15분 교육학. 에릭슨의 사회심리적 발달 이론을 살펴보면 성숙의 점성 원칙, 미리 결정된 단계를 따라 발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프로이드의 영향을 받아서 굉장히 비슷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프로이드와 다른 점이라면 프로이드가 청소년기까지의 성장을 다루었다면 에릭슨은 발달은 생애 전체에 걸쳐서 이루어진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기와 사회심리적 문제에 따라 발달을 한다고 했는데 이제 사회의 요구와 그리고 아동의 반응이 어떻게 조합이 되느냐에 따라서 발달이 이루어진다는 입장입니다. 자, 단계를 하나하나 살펴보면 구강기, 학문기, 남근기, 잠복기, 생식기, 성인 초기, 중년기, 노년기 이렇게 총 8단계로 나누어 놨는데 각 단계마다 얻어지는 그 획득 요소가 달라집니다. 구강기는 신뢰감, 학문기는 자율성, 남근기는 주도성, 잠복기는 근면성, 생식기는 정체감, 성인 초기는 친밀감, 중년기는 생산성, 노년기는 통합성 이런 식으로 얻어지는 요소가 다른데 하나 괄목할 만한 개념이 이제 심리적 유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제 많은 직업들이 개인의 정체성에 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아직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업을 결정을 해야 될 때 자신에 대한 결정을 잠깐 보류하는 단계를 의미합니다. 역할 혼미의 위압감 때문에 직업 활동이 불가능하게 되는데 이때는 유예 기간을 거침으로써 자신의 정체감을 확립하는 시기를 거쳐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활동을 하느냐, 직업 결정 이전에 봉사활동이나 여행 같은 활동들을 통해서 정체감을 찾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에릭슨이 하고 있습니다. 마샤의 정체성 이론을 살펴보면 정체성 형성의 요소로는 내적 일관성과 외적 일관성이 있는데 이것들이 조화를 이루어서 결과적 자신감을 나타낼 때 정체감이 형성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샤는 수행 여부와 위기 여부를 통해서 정체성을 4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고민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결정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정체성을 구분을 했고요. 권위적 부모는 정체성 유실을 낳고 방임적 부모는 정체성 혼미를 낳는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소수민족의 경우 이제 부정적 고정관념 때문에 정체성 유실 상태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자아 형성 이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쿨리의 거울 자아 이론을 살펴보면 다른 사람에게 비치는 나의 모습, 그리고 특히 부모나 또래, 교사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내 자아가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형성 단계로 3가지를 내놓았는데 첫 번째, 다른 사람들에게 내 모습이 어떻게 보일까? 두 번째, 다른 사람들이 내 모습을 어떻게 판단할까? 이 두 생각이 조합이 돼가지고 이제 개인의 자아를 형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거울에 의해 형성된 자아가 사실과 반드시 일치하지만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또 자아는 자신의 기대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결정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제 미드의 상징적 상호작용을 통한 자아 형성을 살펴보면 이제 어린이가 역할을 배우게 되는 단계를 통해 자아 형성을 설명해 놓은 이론인데 1단계 행동의 의미를 모르면서 단순 모방하는 단계이고요. 2단계 다른 사람의 역할을 모방하고 의미를 이해하게 되는 단계입니다. 3단계 일반화된 타인의 역할을 습득하고 이 기준에 따라서 일관성을 갖는 사회적 자아가 형성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미드가 중요한 타인과 일반화된 타인을 구분을 했는데요. 특히 중요한 타인이 자아 형성에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역할을 배울 때 모방의 위치에 있는 사람을 중요한 타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수동적 자아 미와 주체적 자아 아이를 구분을 했는데 이 미는 타인의 기대에 따라서 결정되는 자아라고 한다면 주체적 자아 아이는 타인의 기대와 다르게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자아를 의미합니다. 이 이론을 버커와 러크만이라는 사람이 이어받아서 중요한 타인과의 만남, 중요한 타인의 세계가 확대되고 이를 통해서 아이가 형성되고 아이와 미가 구분이 되고 일상의 경험을 통해서 아이와 미의 변진법
적인 성장이 이루어진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청소년기의 심리적 발달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안나 프로이드라는 사람은 청소년기는 심리적 불안정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다시 한번 출현하게 되고 이제 급속한 변화로 인해서 불안이 증가하기 때문에 불안정 시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드의 증가에 의한 불균형이 있고 이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온갖 방어 기제를 사용하는 시기라고 합니다. 엘킨드라는 사람은 청소년기에 자아중심적 사고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객관적 이해의 부족으로 인한 강한 자의식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 자신의 관심사와 타인의 관심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시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의 외모와 자신의 행동에 몰두하는 시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상상적 청중, 개인적 우화를 청소년기의 특별한 특징으로 두었습니다. 브롬펜브레너의 생태학적 모델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 요소들이 서로 상호작용하여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동시에 환경뿐만 아니라 아동 자체도 본인 주변의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능동적인 존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브롬펜브레너는 범위에 따라서 환경을 5가지 체계로 구분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미시체계가 있죠. 본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1대1 관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가족과 친구, 선생님 등 이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 그 범위를 미시체계라고 하고 중간체계, 미시체계와 연결되는 가정, 이웃, 학교 조금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외부체계는 직접 참여하진 않지만 영향을 받는 예컨대 의료시설이나 지역사회의 인프라 같은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거시체계는 사회적 구조, 관습, 정치, 경제, 문화, 환경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마지막으로 시간체계는 전 생에 걸쳐 일어나는 변화, 사회 역사적인 환경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학적 전환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는데 이것은 체계가 중대한 전환을 겪는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 전환에서 민감성과 불안감이 고조되고 졸업이나 이사, 결혼 등의 이 사건들이 전환기라고 브롬펜브레너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셀만의 조망 수용 이론을 살펴보면 이제 청소년기는 타인의 입장을 헤아리는 조망 능력의 증가가 일어나는 시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중심에서 역할을 수용하는 단계로 나아간다고 이야기를 했고 조망 능력이 증가해가는 과정을 살펴보면 처음엔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점차 주관적 역할을 수용하고 상호적 역할을 수용하게 되고 3자적 역할을 수용하게 된 다음 이제 최종적으로 관습적 역할을 수용하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도덕성 발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피아제는 인지구조 발달에 상응해서 질적으로 구분되는 도덕 단계를 거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2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자율적 도덕성과 타율적 도덕성으로 나누었는데 타율적 도덕성이라는 것은 이제 규칙에 복종하고 손해의 정도에 따라서 죄의 정도를 결정하는 그런 식이고 자율적 도덕성은 규칙은 융통성 있는 것이다 해서 타인의 의도까지 고려할 수 있는 그런 시기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콜버그라는 학자에게 영향을 주어서 도덕성 발달 이론이 나타나게 됩니다. 도덕성은 문화가 아닌 인지구조의 발달로 얻어진다. 도덕적 딜레마를 통한 추론, 질문에 대한 답과 논리에 따라서 3수준 6단계로 나누게 됩니다. 이거 하나하나 살펴보자면 인습 이전, 인습 수준, 인습 이후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더 자세하게 살펴보자면 이제 주관화, 상대화, 객체화, 사회화, 일반화, 궁극화 이렇게 6단계로 도덕성이 발달해 나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도덕성을 가르칠 수 있느냐 교육 방법을 제시해 놨는데 먼저 갈등을 일으키는 문제를 제시를 합니다. 예를 들면 내 아내가 아파서 약을 사 먹여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약을 사 먹일 수가 없다. 그렇다면 이 약을 훔쳐도 될까? 라는 등의 질문으로 이제 갈등을 일으키는 문제를 통해서 도덕성을 발달시킬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 이제 2번째로 역할놀이, 도덕적 토론을 통한 견해를 자유로이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제 도덕성을 발달시킬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콜버그의 이론을 부정하면서 이제 추상적인 도덕 원리보단 보살핌과
애착, 책임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길리건이 여성 도덕성 발달 이론을 내놓았습니다. 이제 보살핌과 책임, 애착, 희생 등 여성에게 보다 강하게 나타나는 대인지향적 도덕성 이론이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었고요. 여기는 세 가지 단계로 나뉩니다. 첫 번째론 자기 이익을 지향하는 단계. 그래서 이게 타인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짐에 따라서 두 번째 타인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 단계. 그리고 여기서 개인적 욕구와 타인에 대한 책임감이 균형을 맞춰가게 되면서 자신과 타인의 역동이 이루어지는 단계에 나아가게 됩니다. 다음으로 라스가 가치를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라는 책을 낸 적이 있었는데 여기에 나온 가치 명료화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가치를 여러 가지 대안 가운데서 선택하면서 자신과 관련된 가치 문제를 여러 가지 각도에서 성찰하게 됨으로써 가치를 명료화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학생들의 몰입이 쉽지만 지나치게 주관적이고 너무 정의적인 영역으로만 치우쳐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고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고 전략은 이제 크게 약한 전략과 강한 전략이 있다고 구분을 하는데 약한 전략은 해석을 요하는 전략, 인지 단계에서 일어나는 전략으로 조금 속도가 느리지만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강한 전략은 이제 자동화된 전략, 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수 지식에 관련된 전략을 의미를 하는데 아무래도 특수 지식에 관련된 것이다 보니까 전이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지 양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위트킨과 카건의 인지 양식이 굉장히 유명한데 먼저 위트킨을 먼저 살펴보면 위트킨은 학습자를 장독립성 학습자와 장의존형 학습자로 나누었습니다. 장독립성은 이제 경험한 것을 잘 분석하고 구조화할 줄 아는 그런 학생들을 의미를 하고 장의존형은 직관과 전체로 이제 파악하려는 경향을 가진 학생들을 의미합니다. 해서 이 아이들은 이제 역사나 그런 사회 같은 과목에 있어서는 이제 맥락을 잘 파악할 줄 알지만 이제 세부적인 것에는 조금 취약하기 때문에 구조화된 정리를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여기다 장독립적 학생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자면 이 친구들은 심리적 분화가 굉장히 잘 됩니다. 자아와 비자아의 구분을 잘 하는데 사회적 자료에 취약하다는 약점이 있고 내적인 준거 체계가 따로 있어서 이제 구조화된 자료를 거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맥락을 제공하면 스스로 구조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장독립성과 장의존형을 구분하기 위한 검사로 잠입 도형 검사가 있습니다. 이제 특정 도형을 얼마나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느냐에 따라서 장독립적이다, 장의존적이다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카건의 인지양식을 보겠습니다. 카건이 말하기를 인지양식은 만 2세 때면 나타나서 일관성을 갖고 성장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성적 양식과 충동적 양식을 제안을 했는데 반성적 양식은 심사숙고하고 이제 높은 성취를 이루게 하는 이제 그런 사고 양식인데요. 이제 어른이 되어감에 따라 점차 발달하는 그런 사고 양식을 의미하고요. 충동적 양식은 성급한 실수가 많은 그런 충동적 양식, 말 그대로 그런 사고 양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충동적 양식을 개선하기 위해선 자기교수법이 효과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이제 오답에도 이유를 표시하고 내가 어떻게 이런 문제를 풀었는가 좀 사고 과정을 명료화하면서 자기 반성적 사고를 해보는 그런 연습이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반성적 양식과 충동적 양식을 가진 이 사고 유형을 구분하기 위해서 같은 그림찾기 검사를 거친다고 하네요. 사고 전략과 관련해서 도식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독해력은 텍스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선험 지식을 활용해서 어떻게 재구성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이야기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세탁기 실험, 도둑, 세입자의 역할 실험이라고 써놨는데 세탁기 실험이라는 게 뭐냐면 처음에 세탁기라는 명제를 주지 않고 세탁기의 특성을 마구잡이로 나열해 놓습니다. 네모나다, 무겁다, 돌아간다, 그런 특성을 나열해 놓고 맞추게 하는 것이나 도둑 세입자의 역할 실험은 이제 내가 도둑의 역할에서 집을 보느냐, 세입자의 역할에서 집을 보느냐에 따라서 기억할 수 있는 요소가 다르고 기억하는 종류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험이 있었습니다.